예, 두 번째는 조금 더 간편한 논문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 네이처 메디슨에 실린 저널이고, 템포럴 다이내믹이란 거는 이제 바이러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동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전파를 어떻게 시키는지, 지금 우리가 역학적으로 조사해서 알고 있는 인큐베이션 피리어드, 시리얼 인터벌, 그다음 바이럴 카네틱스, 그다음에 전파는 얼만큼 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풀어낸 건데, 사실 놀랍게도 이게 브리프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논문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데이터를 어떻게 잘 정리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우리 1년차 정혜린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가정의학과 1년차 정혜린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네이처 메디슨에 게재된 코비드-19 바이러스의 발산 그리고 전염력의 시간적 역학이라는 논문이고, 감염내과 김진용 과장님께서 감수해 주셨습니다. 코비드-19의 원인 바이러스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우한에서 기본 감염 재생산수가 2.2에서 2.5로 나타날 정도로 강한 전파력을 가진 바이러스입니다. 전파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리얼 인터벌과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라는 역학적 지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시리얼 인터벌이란 한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경우에서 두 감염자 각각의 증상 발현일 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인큐베이션 피리어드, 즉 잠복기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증상이 발현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평균적으로 시리얼 인터벌보다 인큐베이션 피리어드가 길다면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증상이 발생한 후부터 감염을 통제를 시작한다면 전파 방지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얼 인터벌과 인큐베이션 피리어드의 관계에 따라 가능한 전파 가설 3가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두 번째를 먼저 보면은 시리얼 인터벌이 잠복기보다 긴 경우로 증상이 나타난 후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이렇게 전파하게 됩니다. 만약에 세 번째처럼 시리얼 인터벌이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보다 짧게 나타난다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첫 번째 사람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전파가 시작될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감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그림은 시리얼 인터벌과 잠복기가 같은 경우로 전염력의 피크는 증상 발현일에 해당하지만 그 전에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다른 전염병과 함께 비교를 해보면은 사스는 주로 전염력이 증상 발현 7일에서 10일 후부터 증가하기 때문에 증상이 발현된 사람에 대해서만 검역과 격리를 한다면 효과적으로 감염병 전파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독감은 전염력의 피크는 증상 발현 후에 나타나지만 증상 발현 전에도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증상 발현 후에 격리 조치를 하여도 예방이 어려운 편입니다. 이번 논문은 크게 2가지 데이터로 각각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저자는 1월 21일부터 2월 14일까지 광저우 제8인민병원에 입원한 모든 코비드-19 의심 환자 혹은 확진 환자의 인두 검체를 RT-PCR 방법으로 검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양성이 나온 94명의 확진자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남녀비는 5대5였고 평균 연령은 47세였으며 입원 당시 무증상 2%, 32%는 경증, 66%는 중등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입원 기간 중에 79%는 경증, 17%는 중증, 4%는 위중 상태로 분류되었으며, 이번 기간 동안 이들로부터 총 414번의 검체 채취를 진행하여 증상 발현일로부터는 최대 32일 후의 검체까지 분석에 활용되었습니다. 증상 발현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이럴 로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PCR의 사이클 스레스홀드 값으로 측정하였고, 이를 스무딩 스플라인이라는 기법을 따라서 추세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바이럴 로드가 질병의 중증도나 나이, 성별 혹은 후배의 여행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이게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먼저 보시면 바이럴 로드가 증상 발현 직후에 가장 높고 점차 감소하여 약 21일까지 검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제 그 증상의 증증도 아니면은 성별,
그리고 나이 등에 따라서 분석했는데 대부분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분석은 각각의 확진자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파가 이루어진 트랜스미션 페어를 찾아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트랜스미션 페어는 국가에서 발표된 자료나 매체 보도로부터 수집하였고 그중 두 사람의 역학적 관계가 아주 명확한 경우만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이 역학적 연관성이 명확한 경우란 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2차 감염자가 증상 발현 14일 전부터 코비드-19 발생 국가로의 여행력이 없어야 하며 다른 확진자나 의사 환자와의 접촉도 없어야 합니다. 1차 감염자와 2차 감염자는 어떠한 집단 발병 사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은 확진자 혹은 확진자 발생 장소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만 분석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77쌍의 트랜스미션 페어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각 페어에 대해서 그 환자의 증상 발현일과 서로 접촉한 기간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시리얼 인터벌의 분포를 추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빨간색 점은 1차 감염자의 증상 발현일이고 파란색 점은 2차 감염자의 증상 발현일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칸이 두 사람이 접촉한 시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2차 감염자의 증상이 1차 감염자보다 먼저 나타난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석에서 시리얼 인터벌 디스트리뷰션은 감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고 인큐베이션 피리어드 디스트리뷰션은 기존 연구에서 추정한 추정치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감염자가 전염력을 가지는 시점을 TS1이라고 두고 트랜스미션 이벤트가 일어나는 시점을 T1이라고 하였을 때 T1과 TS1의 간격에 따라 전파될 가능성을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베타 함수를 가진다고 이 사람은 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감염자의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을 TS2라고 두고 트랜스미션 이벤트가 일어난 뒤 2차 감염자의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를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G 함수로 나타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리얼 인터벌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 F 함수는 베타 함수와 G 함수의 컨볼루션으로 나타내었으며 이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우도 함수를 만들어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시리얼 인터벌은 평균 5.81 그리고 중위가 5.21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시리얼 인터벌, 즉 2차 감염자가 먼저 증상이 발현된 경우는 7.6%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는 기존 연구를 활용한 추정치로 5.21로 분석되었습니다. 전염력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은 증상 발현 2.3일 전부터로 계산이 되었고 증상 발현 0.7일 전에 최대 전염력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의 44%가 증상 발현 전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이 되었고 증상 발현 7일 후에는 전염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이럴 로드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와 유사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전염력을 갖는 시점을 증상 발현 1일 전, 2일 전, 3일 전, 4일 전, 5일 전, 6일 전, 7일 전으로 각각 가정한 다음 이에 대해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 전염력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고 최대 전염력을 나타내는 시기는 모든 경우에서 증상 발현 2일 전부터 0일 전, 증상 발현 당일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상 발현 전 전파 비율은 46%에서 55%까지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염력을 가지는 시점을 더 이르게 설정할수록 시리얼 인터벌이 짧게 추정되는 경향성도 보였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 그래프는 이제 증상 발현일 당일부터 전염력이 시작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시리얼 인터벌의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는 증상 발현 2일 전부터 전염력이 시작하였을 때의 시리얼 인터벌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2일 전에 발생하였을 때 시리얼 인터벌이 짧다는 기준을 2일로 잡았을 때 2일 그 시리얼 인터벌이 2일보다 짧은 비율이 아래 그래프에서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료 중에 네거티브 시리얼 인터벌을 보이는 비율이 7.6%로 추정이 되었는데 전염력을 갖는 시점을 증상 발현 2일 전으로 설정하고 최대 전염력을 보이는 시점을 증상 발현 2일에서 1일 전 사이로 추정하였을 때 이 정도에서 이제 7.6%의 데이터 값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증상 발현 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대부분의 케이스는 증상 발현 후에 격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능동 감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보다 더 높은 증상 발현 전 전파 비율이 보고되었으며 빠른 조사와 격리를 통해 2차 감염 가능성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증상 발현 2, 3일 전부터 바이러스 발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였고 증상 발현 후에는 바이럴 로드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조 등이 연구한 결과에서는 증상 발현 평균 20일 후까지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고 올펠 등의 연구에서는 증상 발현 8일 후부터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배양되지는 않기 때문에 전염력이 매우 감소할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실제로 바이나 통 등의 연구에서는 무증상 혹은 증상 발현 전에 전파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였을 때 증상 발현 전의 전파가 30% 이상으로 큰 비율을 차지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확진자의 접촉력을 조사하여 격리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바이러스 전파 방지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접촉력 조사 시 증상 발현 2, 3일 전부터의 접촉력을 포함시켜 조사해야 하며 만약에 집단 감염, 병원과 같은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접촉력 조사가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려면 이러한 접촉력 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개인 위생 강화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한계점입니다. 증상 발현 시점에 대한 정보는 각 감염자가 확진된 시점에서 회상하여 말한 내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컬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고 실제 증상 발현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야 증상 발현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리얼 인터벌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 잠복기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증상 발현 전 전파 비율이 실제보다 높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시리얼 인터벌이 더 짧게 분석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1차 감염자와 2차 감염자 그 전파쌍의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그 분석한 결과에서 시리얼 인터벌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국가 프로토콜에 따라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집되었는데 이러한 치료 프로토콜이 바이러스 발산 패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코비드-19 확진자에서 바이러스 발산은 증상 발현 전부터 증상 발현일 사이에서 최대 전파 가능성을 보였고 수집된 자료 내에서 증상 발현 전 전파가 이루어진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접촉력을 조사할 때 증상 발현 2, 3일 전까지의 더 넓은 범위의 기간을 조사해야 효과적으로 전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그래도 앞에 거보다는 좀 낫죠. 자, 여기서 이제 그 96명, 아까 제가 우한시라고 했는데 우한시가 아니고 광저우였네요. 광저우 인민팔병원에 있는 96명 자료를 정리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이 추적 컨택트 트레이싱 훨씬 많이 했는데 이런 게 못 나온 게 좀 아쉽습니다. 첫 번째 게 이제 그래프가 쫙 있는데 여기 보시면 CT분의 1도 안 했고 그냥 CT를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40 이상이면 제일 낮은 거고 CT 20이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 높은 데서 아래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이게 전부 지금 80명을 찍어 놓은 거예요. 94명을 PCR 검사한 거를 어떤 사람은 날마다 했을 거고 어떤 사람 띄엄띄엄 했고
어떤 사람은 이때 왔네요. 이 사람은 늦게 왔네. 늦게 와서 톡 떨어졌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4주 이상 나온 사람도 한 명 있었고요. 어찌됐든 그거를 평균 추세선을 아까 나온 공식으로 그려보니까 이렇게 해서 3주 정도까지 쭉 떨어지더라. 근데 그거를 여기는 마일드 시비어로 나눠봤어요. 파란색이 마일드, 빨간색이 시비어. 어때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 다음에 이건 좀 더 나눠봤습니다. 마일드, 모더레이트 이렇게 나눴는데 이것도 차이가 없고, 여기는 65세 이하가 빨간색, 65세 이상이 파란색 했는데 나이로도 차이가 없죠.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남녀성으로 나눠서도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후베이에서 온 케이스와 다른 데서 온 케이스를 봤지만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이 그래프로 이제 보여줬고, 이 바이럴 카이네틱스를 총정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대박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도 이 정도 데이터는 질병관리본부에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접촉자와 그 다음에 그 다음 2차 감염, 3차 감염까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런 거를 트레이싱을 해서 아까 첫 번째 보여줬던 이 가설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 가설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차 첫 번째 인덱스 케이스가 감염이 되고, 감염이 됐단 말은 증상이 아직 안 나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증상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색 막대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큐베이션 피리어드, 잠복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자가 감염력이 이 정도 노출이 됐어요. 노출이 돼서 들어온 게 여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인펙션 돼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막대기가 아까 시리얼 인터벌이라고 했고, 아니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라고 했고, 여기 지금 시나리오 1은 이 환자의 그 인큐베이션 피리어드하고 시리얼 인터벌이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시나리오는 어떠세요? 감염이 되고 심통 온셋이 이만큼인데 시리얼 인터벌이 인큐베이션 피리어드가 더 긴 경우는, 시리얼 인터벌은 이 사람이 증상 나타난 이 시점부터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난 시점 여기까지, 이 길이를 시리얼 인터벌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게 인펙션 그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보다 긴 경우, 그 인펙션을 일으켰을 때 이 위에 이 정규 분포 같이 되어 있는 거는 이 사람이 감염력을 나타내는 시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앞에 시리얼 인터벌이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보다 긴 경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시리얼 인터벌이 짧은 경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증상이 이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인덱스 케이스가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감염이 돼서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증상이 심통 온셋이 이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후베이성에서 조사했을 때 세컨더리 케이스가 인덱스 케이스보다 더 빨리 증상이 나타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잠복기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메르스 대응 지침처럼 이렇게 전략을 짰을 때 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검사를 하고 스크리닝을 했던 그런 게 이제 무용지물이 됐다는 소리가 되죠.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지금 으로서는 이 코로나는 인플루엔자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인플루엔자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환자가 인펙션 되고 심텀 나타나기 전에 바이럴 쉐딩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그리고 또 시리얼 인터벌이 2에서 4일로 짧아요. 코로나도 지금 코로나19도 아까 5일 정도 5점 몇 일이라고 했는데 시리얼 인터벌이 2에서 4로 짧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음 사람을 감염시킬 때 한 이틀이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이면 항상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증상도 별로 없는 데다가 특히 그 감염을 시키는 그 프로포션이 약간 40% 정도라고 했죠. 44%. 프리심토마틱하게 이렇게 덴시티가 높기 때문에 여기 지금 0데이부터 해서 이 아래 곡선 아래 면적 자체가 44%나 된다는 소리예요. 이만큼이 훨씬 먼저 감염을 시키고, 나중에 저희가 사실 격리를 뭐 평균 한 3주 지금 시키고 있는데 여기대로 하자면 일주일 이후부터는 감염을 거의 못 시키는 거죠. 격리는 병의 치료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차단하는 목적이라 치면 바이러스에서 RT-PCR이 3주 정도 이상 계속 나오는 거를 우리가 목표로 한다기보다 이러한 역학적인 자료로 일주일, 또 지금 최근에 나온 다른 논문에서는 뭐 열흘 이후에는 전염된 사례가 없었다, 이런 역학적인 자료가 더 보충이 되면 지금처럼 이제 경증 케이스들을 뭐 한 달 이상 입원시키는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병은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해야 돼요. 아까 첫 번째 논문처럼 그 셀 컬처를 이용해서 그 바이러스 레벨에서 이렇게 실험실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도 있는가 하면, 지금 이 가브리엘 룽이 한 이 연구처럼 역학 데이터를 이용한 이런 연구, 사실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는 이 후자의 논문 연구 같은 게 더 유용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그런 베이직한 연구들은 그 역학적인 연구를 좀 더 증거로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이 발전을 할 때 그 다음 단계 우리 근거를 가지고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벌써 한 3, 4개월 만에 이런 논문들이 나온 걸 보니 우리 이제 올가을이 되면 더 에비던스가 많이 쌓일 거고 앞으로도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논문이었는데 일부러 제가 지난달에 공지했듯이 좀 더 베이직한 저널을 좀 골라봤고, 두 논문 잘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는 저널 컨퍼런스 마치겠습니다.